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프입니다. 비행기가 공항 구조물과 충돌해서 폭발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고속도로 교각이 공사 중에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명 사망에 6명 부상인데요. 대부분 하청 노동자들이라고 합니다. 왜 계속해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이런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야 하는지 철저한 원인 규명부터 해야 재발 방지 대책도 나올 겁니다. 2월 25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후에 이 사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충격적인 사고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김묘선 기자님. 네, 오늘 오전 9시 49분쯤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에 위치한 서울 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상에. 사고 당시의 상황이 그 고속도로 아래를 지나가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달리는 차량 뒤로 공사 중이던 교량이 폭삭 주저앉습니다. 세상에.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 네, 교각 위에 설치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도로를 완전히 덮쳐버리게 된 겁니다. 지금 차량의 뒤쪽을 비추는 이른바 후방 블랙박스에 찍힌 모습인데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여러 차례 그 장면을 보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인명피해잖아요, 지금. 이 사고로 상판 위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10명이 추락했고 결국 매몰됐습니다. 세상에. 이에 따라 4명이 숨졌고 5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소방청 오늘 오전에 대응 2단계에 이어서 오전 10시 15분경 국가 소방 동원령을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현장에 경기, 충남 소방은 물론 전국 119 특수구조대, 119 화학구조센터 대원과 장비도 투입되기도 했는데 현재는 대응 단계 해제 상태입니다. 당시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면 저 구조물들은 모르긴 몰라도 콘크리트, 왜냐하면 다리 위를 지나는 그 교각에 설치된 것이라면 그 구조물이라면 콘크리트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보세요. 지금 엿가락처럼 지금 속절없이 늘어지는 모습이, 지금 부서져 내리는 모습이, 지금 저 공사 중인 교각이 무너져 내린 그 구조물이 폭삭 주저앉은 그 도로는 전현 평론가님, 일반 도로, 차량이 버젓이 다니는 도로였단 말이에요. 지금 더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차량 밑으로 굉장히 많은 차량이 평소 교통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사고 발생한 시각 오전 9시 49분쯤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1시간 전쯤이었으면 어떨까, 더 끔찍한 일이 날 수도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차량이 많이 오가던 곳이라고 하거든요. 네. 어쨌든 저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나도 저기 지나갔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또 실제 일부 저곳을 지나가던 차량의 목격자들에 따르면 본인이 가까스로 몇 초 전에 속도를 줄여서 나는 겨우 사고를 벗어났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그분들은. 지켜보는 우리도 와, 내가 저런 곳 지나가다가 사고 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철저한 사고 원인이 밝혀져야 되고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거나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세상에. 다리, 교각에 교각 공사를 하고 있던 그 상판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인명피해 났고요. 하마터면 더 큰 참사가 빚어질 뻔했어요. 박주희 변호사님, 이 붕괴의 원인은 지금 밝혀졌을까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한 원인 규명인데요.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사고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각 위에서 상판 연결 작업을 하다가 이제 상판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상판은 경기 안성 쪽에 3개, 그리고 충남 천안 쪽에 상판 1개가 무너졌는데 인명피해는 안성 쪽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교각 높이가요, 최대 52m고, 그리고 상판이 떨어진 구간 거리는 210m라고 합니다. 세상에. 정말 더 큰 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소방 당국은 이제 사고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근본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세요. 너무 처참해요. 지금 위에서 공중에서 지금 내려다본 상황인데요. 엿가락처럼 지금 구조물들이 지금 힘없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 무게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근방 500m 떨어진 곳에 사무실에 계시던 분들까지도 저 굉음이 들려서 무슨 일이 난 거 아니야? 천둥 번개 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엄청난 굉음이 느껴졌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각 위에 이제 거드가 있어요. DR 거드라고 해서 여기 현장은 이제 신공법 신기술을 좀 썼거든요. 시공성이라든지 안전성 측면 되게 좋은 공법인데 이게 이제 안전 수칙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작업 순서들이 있어요.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뭐 이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럼 무게중심이 위에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넘어지기 쉬운 구조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넘어지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연결을 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은 정확하게 뭐 콘크리트 타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문가분의 물론 아직 사고 조사반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지금 이 현장 상황을 보고 그리고 앞서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그 사고 당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문가의 일단 1차적인 진단은 박성배 변호사님 얘기만 들어도 여러 가지 신공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신공법이란 것은 이 속도를 공기를 단축시킬 수도 있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일단 전문가는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가 무너지는 사고라 방어 조치를 취했더라도 막았을 수가 없을 것 같다면서 이러한 공법을 쓰는 현장 상판을 받치는 콘크리트 구조물 즉 거도 자체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사고 수습을 위한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했고 빠른 사고 수습과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담당자를 파견한 상태입니다. 시공사인 현대 엔지니어링도 오늘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당사 시공 현장의 인명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모든 노력과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서울 세종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지금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지 사고 원인 규명 반드시 철저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신 네 분 정말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가족분들 지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그 네 분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봐도 지금 경악스러운 지금 사건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일단 김묘성 기자님 일타 강사라는 게 뭐예요? 네, 일타 강사란 1등 스타 강사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원가나 뭐 인터넷 강의 등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스타 강사를 일타 강사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지난 17일입니다. 한 교육업체 유튜브 채널에 이 일타 강사 남성분의 부고 소식이 올라옵니다. 이 사망한 강사는 28년째 강의를 이어오고 있는 부동산 공법 분야의 일타 강사였는데요. 네.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예요. 네, 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까지도 영상을 올리면서 제자들과 소통을 활발하게 했던 강사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나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이 수강생들 사이에서 일타 강사로 소문이 날 정도라면 전현평론가님 얼마나 또 그만큼 많은 수강생들한테 인기가 있다면 그만큼 또 본인도 그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을 거다. 그러면 과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사이에서도 선생님 혹시 과로로 사망하신 거 아니야? 심장마비 아닐까라는 추론이 일었습니다만 사실 이 사망 원인이 충격적입니다. 바로
타살입니다. 네? 이 강사는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된 것인데요. 그 과정과 범인을 알고 나면 더 놀라운 상황입니다. 세상에. 강사를 해친 사람 바로 이 강사의 부인이고요. 뭐라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보통 보험금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현재까지 알려진 바만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5일 새벽 아내와 이 강사는 단둘이 자택에 있다가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술병을 휘둘렀고요. 이 강사가 맞아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던 중 오후 2시에 사망을 했는데요. 약 12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니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아내와 부부싸움 도중에 아내가 남편에게 세상에 이런 물건을 휘두른다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박주희 변호사님, 세상에. 네, 이 아내는 이 범행 후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자수를 합니다. 이 경찰에 밝히기를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서 화가 나서 이 술병을 휘둘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이 둘 사이에 실랑이가 있다가 그게 큰 싸움으로 번진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한다라고 했고요. 근데 다만 이전에 이 둘 사이에서 어떤 경찰의 신고는, 그러니까 경찰의 부부싸움과 관련된 신고는 없었다라고 하니까요. 네. 좀 더 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 근데 이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부부싸움, 말싸움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게 이제 믿기지가 않아.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요즘 들어서 부쩍 앞서서 그 사고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고 소식만 나도 가슴이 철렁 내려왔는데 그렇죠. 이렇게 흉흉한 또 사건까지 일어났다고 하면은 굉장히 악순환이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조차 들 정도입니다. 이번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희생이 됐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니까 네. 이분이 28년 동안 강사 생활을 했다는 그랬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동안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분들 사이에서는 정말 믿을 수 없다라는 이런 그 이야기들이 이제 전해지면서 제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애도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충격도 상황입니다. 크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28년 동안이나 강의를 했기 때문에 너무 과로를 해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고요. 네. 언제나 정말 반갑게 반겨주셨던 선생님인데 너무 그립다. 네. 또 수험생들을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분인데 그리고 힘든 수험 생활을 교수님 덕에 겨우겨우 버텼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믿지 못하는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또 과거에 청강했던 한 누리꾼에 의하면은요, 이분의 경우는 정말 설명을 조곤조곤하게 이 교수님이 해주셨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자를 보내게 되면 너무나 그야말로 10초 컷이라고 하죠. 아주 빠르게 대답을 해주셔서 참 감탄을 했던 그런 세상에. 선생님이었다고 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덕분에 시험 통과해서 지금 개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니까 정말 믿기 어렵고 너무 화도 나고 슬프고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이런 후일담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지금 제자분들은요. 이 숨진 일타 강사분이 무려 28년 동안 이 외길을 걸으면서 많은 제자 그리고 그 많은 제자들을 그냥 상업적으로만 그냥 의례적으로만 재운 게 아니잖아요. 열정적으로 대하셨기에 지금 제자분들이 추모의 글을 남긴 것 봐도 이 선생님이 이 돌아가신 분이 강사분이 얼마나 그동안 인간적으로 열정적으로 대하셨는가를 다 느낄 수 있는데 지금 박선배 변호사님 이 몹쓸 아내라는 사람의 행동 물론 진술은 이 사람 자체가 범행 자체를 지금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 이혼을 지금 숨진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서 홧김에 범행했다고 하는데 지금 경찰이 고지고대로 이 말을 지금 다 믿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경찰이 일단 아내에 대해서 상해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내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고 네. 사실 경찰은 살인 혐의 적용이나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이 사건은 향후 살인죄 적용 가능성도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이 상해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아내가 신고한 사건, 즉 자수에 해당하다 보니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비교적 명확한 혐의로 혐의 사실을 삼기 마련입니다.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살인의 고의까지는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다툼을 벌이다 한 일방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타방에 살인의 고의가 있는지는 수사가 더 진행되어야 밝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흉기, 가격 부위, 공격의 형태와 경위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이 사건은 수사와 재판 내내 상해치사인가 살인인가를 두고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사건 같습니다. 혹시요, 박성배 변호사님, 자, 지금 이 아내라는 몹쓸 인간이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신의 행동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인하진 않고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을 요구해서 홧김했다. 근데 남편분이, 지금 숨진 남편분이 그렇다면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그러면 단둘이 살고 있던 이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던 남편이 아내에게 느닷없이 이혼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는가? 그 과정까지 다 샅샅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혹시 모를 금전관계, 뭔가 불만족스러운 금전관계 있다든가 아니면 혹시 다른 이유 있다든가 다 그런 것도 혹시 수사에 포함됩니까?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라 현장에서 긴급 체포할 수밖에 없고 긴급 체포하게 되면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다 보니 수사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적 명확한 혐의라고 할 수 있는 더 작은 혐의, 즉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지금부터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든 기각되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두 사람의 평소 관계, 두 사람이 부부싸움을 하게 된 경위,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된 이유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같은 조사 과정에서 결국 두 사람의 상당히 악화된 사이, 나아가서 어느 일방이 타방을 살해할 수도 있는 가능성,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다루어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수사 초기와는 달리 혐의 적용 자체를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 적용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살인죄를 적용하게 되면 당장 수사 단계에서부터 증거인멸, 나아가 도주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지른 이 아내란 인간,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알고 있는 것 다 솔직하게 털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손으로 숨지게 만든 그 고인된 남편한테 그나마 100배 사죄하는 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 부릅뜨고 이 사건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식이라면 누구나 행복해하고 막 기쁨에 들떠야 되는데 왜 조심스럽게 꿈꾸는 건가요, 김묘성 기자님? 네, 결혼한 지 벌써 10년 차가 됐네요. 이 부부는요, 혼인신고 진작에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혼식은 아직 올리지 못했어요. 이 부부 주인공은요, 네. 바로 룰라 출신의 가수 체리나 씨, 오! 그리고 그의 남편이죠. 6살 연하입니다.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죠. 박용근 씨, 이렇게 아, 부부인데요. 네. 지난 2016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어느덧 부부 10년 차를 맞이하게 됐어요. 오. 근데 최근 체리나 씨에겐 작은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번쯤은 좀 소박하게라도 결혼식을 올려볼까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아이고, 우리 얘기 들어보니까 전현 평론가님 혼인 신고만 하고 이제 결혼 10년 차를 맞이했으니까 뭔가 또 횟수도 10년 차니까 뭔가 의미가 있잖아. 그러면 이 못 해본 결혼식 좀 성대하게 해볼 법도 아닌데 왜 소박하게 하고 싶다는 걸까요? 이 부부에게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던 어떤 사연,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이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요. 지난 2012년, 그러니까 13년 전이죠. 굉장히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강남 유흥주점 살인 사건인데요. 한 남성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갑작스럽게 다가가서 흉기를 휘둘러서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기억이 나네요. 네. 예, 한 명이 숨졌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일행이 이 부부였고요. 세상에. 또 한 명이 사망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일행이었던 그룹 쿨 김성수 씨의 전 부인이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굉장히 두 사람이 충격을 받았을 텐데 더군다나 체리나 씨는 가까스로 화를 면했지만 당시 박용훈 씨가 아주 심한 상처를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머, 세상에 상처 입은 거예요, 박용근 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두 분이 마음속에서 조심스럽게 꺼내놓으면서 저희 이제 결혼 10년 차인데
좀 결혼식을 올리면 어떨까요? 이런 마음을 털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근데 지금 듣고 보니까 제가 어렴풋이나마 기억을 한다는 것은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건이 당시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당시에 보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나 당시 현역 프로야구 선수였던 박용근 씨가 큰 부상을 당하면서 더 떠들썩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나에게 반말을 하는 걸로 잘못 알아듣고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어허. 결국 징역 23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문제는 박용근 씨의 상태였습니다. 당시 체리나 씨와 박용근 씨는 연인도 아니었고 그저 평소에 알고 지내던 누나 동생 사이였는데 체리나 씨에 따르면 당시 박용근 씨 99% 사망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운동을 못하게 될 거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자기 때문에 잠깐 들렀던 자리에서 사고를 당해서 너무 미안했고 제발 이 친구 살려주세요라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금 우리가 지금에서 되니까 저 얘기를 그나마 조금은 편한 상태에서 그냥 글로써 저 상황을 지금 접하고 있는 거지. 보세요. 김현주 평론가님. 의사소견이 당시 박용근 씨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부상을 당한 박용근 씨에 대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99% 사망합니다 이렇게 판정하니 당시에 체리나 씨 입장에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진짜. 그렇죠. 이제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뭐 100%다 이런 말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99% 사망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뭐 사망 가능성이 무척 높다라는 그러니까요, 표현으로 세상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주위에 함께 자리했던 분들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고 네. 중상이었기 때문에 간에 무려 44%를 절제하는 아주 큰 수술을 어머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망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 기적적으로 다시 회생을 하게 된 거죠. 체리나 씨의 말에 따르면은 정말 그 큰 수술을 하고 나서 기적적으로 회복하는 그 와중에 과거로부터 이제 누나 동생 하면서 지내다가 아마 이렇게 큰 일을 겪고 나니까 마음을 고백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마음을 열고 감싸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이후에 회복되고 나서 만남을 이어가다가 네. 2016년에 이제 혼인 신고를 하면서 정식 부부가 된 것이죠. 근데 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느냐라고 네. 물어보니까 당시에 이 사건이 너무 떠들썩하게 대대적으로 보도도 됐었고 주위에 정말 그 희생당한 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주위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던 거죠. 어머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 분이 참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분들이었던 어머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픈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결혼식이라도 시끌벅적하게 하게 되면 얼마나 그분들한테 아픈 기억을 되새기는 그런 일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그냥 조용히 살자라고 아마 두 분이 암묵적인 합의를 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그래서 2016년에 혼인신고를 했음에도 10년간 결혼식도 못 올리고 그냥 두 사람이 웨딩사진 몇 장 정도 이렇게 촬영만 하고 지나갔던 모양입니다. 아니 지금 체리나 씨와 박용근 씨 오랜만에 뵙는 분들 반갑네라고는 하셨다가 지금 이런 사연 그 흉악한 사건의 피해자였다는 거 당사자였다는 게 지금 여러분들 듣고 지금 놀라신 분들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마음을 갖고 마치 그냥 오히려 피해자처럼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떠들썩하게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숨죽인 채 지금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박주희 변호사님, 근데 부부한테도 조용히는 살아왔지만 뭔가 지금 생각해도 트라우마가 남아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뭐 그렇게 끔찍한 사고를 당했으니까 당연히 트라우마가 남았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벌써 13년이라는 시간이 좀 많이 흐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부도 사실은 많이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남편 박용근 씨는 아직도 사람이 많은 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왜냐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하지만 이제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 두 부부의 삶도 이제 계속 꾸려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올해로 체리나 씨 같은 경우는 47세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결혼 후에도 이제 끊임없이 시험관 시술을 시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두 사람의 아이를 갖고 싶어서 노력을 했던 건데요. 네. 근데 계속 실패를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올해는 그 꿈을 다시 도전을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박하게 이제 결혼식을 다시 올리고 싶다라는 그 꿈과 함께 아이도 함께 갖고 싶다 이런 소망을 밝혔습니다. 아하. 역경을 사랑으로 기적적으로 극복해낸 체리나 씨와 박용근 씨. 아마 2세 계획도 기적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고요.
뉴스파이터가 멀리서나마 진심으로 두 분께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니 월세가 무료라고요? 그 건물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김묘석 기자님. 그러니까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최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기이한 공고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월세가 무료라는 겁니다. 어허. 1층 상가인데 배달 포장 전문점 하실 분 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호. 월세가 무료인 건 진짜 눈에 확 띄잖아요. 귀가 솔깃하고. 그런데 보세요. 왜 조건이 있네요. 김묘성 기자님. 왜 배달 포장 전문점 하실 분만 구한다는 걸까요? 네, 글쓴이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허. 이렇게 적혀 있네요. 저희는 법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2층, 3층을 사무실로 쓰고 1층을 주방으로 쓰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1층 공간을 좀 나눠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월세는 받지 않고 보증금은 500만 원, 그리고 관리비는 별도라는 걸 또 이렇게 첨부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월세를 무료로 하는 대신에 우리 회사 직원들의 점심은 좀 챙겨주세요라는 조건이 달립니다. 오호. 그러면서 그 회사의 인원을 보니까 보통 10명에서 15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월세 받지 않는 대신 우리 직원들의 점심을 챙겨주시면 됩니다라는 조건이 붙은 겁니다. 아, 혹시 지금 이제 저 조건을 보고 저 월세 무료란 말에 솔깃했던 그 혹시 자영업자 소상공인분은 혹시 주판 튕겨볼까요? 야, 한 명 하루에 점심 15명 채우고 이거 월세랑 과연 누가 더 남는, 무엇이 더 남는 장사가 했을까요? 일단 앵커님은 저 조건 딱 듣고 가보고 싶다는 생각 그대로 유지되셨습니까? 일단 가보고 싶어요. 네. 근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좀 부정적입니다. 어허, 왜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월세 무료냐, 그리고 이른바 세입자로 들어갈 사람한테 좋은 조건이냐, 좀 괘씸하다 이런 반응이 오. 많은데요.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네. 아니 이게 왜 무료야? 무료 아닌데 말장난하냐? 이런 반응도 있고요. 또 과연 이게 맞냐? 보통 이제 배달 전문점이라는 곳은 지나가는 고객에게 잘 노출이 안 돼도 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곳, 이른바 상권에서 싼 곳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조건 내걸다니 이건 오히려 월세 들어가라는 사람한테 손해다. 이렇게 주파나를 대신 튀겨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사실 뭐 재료비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그래서 요즘 식당 하시는 분들, 배달 음식점 하는 분들 힘들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도 손해다. 이렇게 분석해주는 의견도 있었고요. 네. 또 이른바 이 법인 회사와 직원분들이 진상 손님 되면 어떡하냐.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세는 보통 세입자가 그 월세를 준 사람에게 돈을 입금하거나 내면 거기서 별 말이 없죠. 날짜만 잘 지키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밥이라는 것은 갖다 줬는데 아니 이거 월세 대신 밥 가져왔는데 맛이 있어요 없어요? 짭니다. 뭐 이런 불만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아하. 그래서 누리꾼들 입장에서는 다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진짜 아니 왜냐면 저는 아까 진짜 언뜻 드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생각을 또 이 네티즌 분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누리꾼 분들. 왜냐하면 보세요. 매일 직원분들 점심만 챙겨주면 됩니다. 그게 계약 조건이잖아요. 월세 무료 조건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요즘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주변에 이 동네 인근에 식당에 가셔도 요즘 밥 하나 사 드시려면 한 10,000원은 된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그럼 보세요. 매일 15명의 직원, 최대 15명 직원의 점심이니까 하루에 15만 원 들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주 5일금으로 쳐요. 75만 원. 4주 얼마에 가면 5, 4, 20에 300만 원. 박수모 변호사님 월세 300만 원. 그게 과연 이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싸네 하고 들어갈까요, 선뜻? 차라리 차입으로 돈을 지급하는 게 낫지 점심으로 10에서 15인분을 준비한다. 분쟁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계약 내용을 구성해야 할 텐데 아하. 계약 내용 구성을 두고도 양측이 줄다리기를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통 끝에 재료비, 인건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인은 식단 조정 요청을 하지 않는다고 약정을 체결했다고 칩시다. 그 경우에도 원만하게 계약 내용이 이행될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계약서 구성도 어렵고 손쉽게 허물어질 계약이라 실제 계약까지 이루어질지는 상당히 의문인 사안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전혜연 평론가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괜히 이제 아마 이 회사 이제 관계자분은 모르긴 몰라도 좋은 의도로, 왜냐하면 이렇게 언뜻 생각했을 때
우리가 나름 좋은 조건, 뭐 파격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겠다는 의도로 이런 뭐 알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기사화됐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분들 혹시 기분 나쁘지 않게 저희가 좋은 뜻을 좀 헤아린다면 이분들의 어떤 그 의도를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좋은 마무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 뭐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들어오시는 분 입장에서는 배달 음식점을 하니까 하는 김에 우리한테 갖다 주면 이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성배 외교사님 분석에 굉장히 공감한 이유가 뭐냐면 이 음식이라는 것이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먹는 직원이 한 15명인데 그중에 10명만 음식이 부실하다. 아니 우리가 그 정도 월세 감면해줬는데 왜 이러냐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맛이 있다 없다는 굉장히 주관적인 주관적이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서로 좋은 의도를 갖고 하더라도 이 세입자와의 관계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그럴 수 때문에 있네요. 명확한 조건이 세입자들에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말 중에 제일 무서운 주님은 건물주님이라는 그렇죠, 말이 네. 있습니다. 이게 또 갑을 관계로 번질 소지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명확하게 계약 규정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 건물주분들 입장에서는 싫으면 관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애초에 좋은 뜻을 갖고 계셨으니까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네 하고 다른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그 좋은 의도로 칭찬받아 마땅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 감히 해봅니다.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자, 그런가 하면 이번 또 어느 나라로 떠나볼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네, 페루 찍고 브라질로 가보겠습니다. 어허. 브라질의 한 소도시에서는요, 이것 때문에 주민들의 일상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머나. 뭘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자, 붉은 빛도 보이고 황토빛의 절벽이 보입니다. 잘 보시면 이거 협곡인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요 수백 미터의 싱크홀, 바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모습을 아이고. 지금 보신 건데요. 싱크홀 옆쪽으로는 마을 주민들의 집이 보입니다. 이 소도시에는 5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땅 꺼짐 현상, 싱크홀 현상이 악화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제 저게 처음 보는 모습이라서 하도 요즘 뭐 인별그램에 뭐 저기 하다 보니까 와 저것도 막 찍어야겠다 하시는 분이 뭐 저쪽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기에 사시는 분들은 김효성 기자님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공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보는 저도 지금 손에 땀이 날 지경인데요. 브라질 북동부의 한 소도시거든요. 그런데 이 소도시가 만들어진 배경을 보니까요. 네. 수십 년 동안 산림 벌채, 개간 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지난 몇 년간 폭우까지 내렸습니다. 아이고. 집중호우가 내렸기 때문에 토지가 굉장히 빠르게 침식이 되면서 수백 미터 길이의 싱크홀이 저렇게 생긴 거죠.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천연 협곡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벌어진 사고기 때문에 네.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렇게 몇 달 사이에 상황이 나빠졌는데요. 때문에 지방 정부는 공공 재난 상태를 선포했고 네. 그리고 이미 주민 한 1,200명 정도가 이 싱크홀로 인해서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어머나. 합니다. 하지만 이를 뭐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대적인 주민 이주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혹시 박주희 변호사님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로 이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우리나라도 저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간혹가다 싱크홀 사고 있잖아요. 근데 저 상황처럼 어느 마을이 위험에 빠질 정도로 지금 이 나라처럼 이 주민분들 이주 대책이 나올 정도라면 그 이주 비용은 지자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할 수는 없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하자가 발생한 데 있어서 만약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사실은 영조물 하자. 그러니까 영조물이라는 건 국가에서 만들어낸 뭐 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자가 있다라고 발생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김효성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도시를 개발을 할 때 사실 난개발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집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공사를 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로 보여서 그런 이주 비용이라든지 발생한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분들 피해 없도록 다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